장례는 모두 조사의 그레이버즈가 모든 것에 훤한 듯한 솜씨로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 그러면서도 초라하지 않은 형식으로 잘 치러주었다. 식이 끝나자 그는 필립과 함께 목사관으로 되돌아왔다. 유언을 맡은 그레이버즈는 세상 관습대로 차를 마시면서 우선 필립에게 읽어주었다. 한 장의 종이에 반장쯤 씌어 있었는데 물론 유산은 모조리 조카인 캐리에게 준다고 되어 있었다. 내역을 훑어보면 우선 세관이 얼마간 있었고 다음에는 은행 예금이 80파운드가량, ABC 회사 주권이 20주, 그 밖에 올솝 양조회사와 옥스퍼드 뮤직홀, 그리고 런던에 있는 어떤 레스토랑의 주권 따위가 약간씩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그레이버즈 씨의 지시로 사들인 것인데 그런 만큼 그는 잠옷 만족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이것 봐 필립, 인간이란 것은 역시 먹고 살아야 하거든. 그리고 술도 마셔야 하고 구경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돈은 이른바 필수품이라는 것에 투자해 두기만 하면 안전하다네. 이 말은 그가 한탄하면서도 인정하는 대중의 속됨과 선택된 사람들의 고상한 취미 사이의 실로 미묘한 차이를 잘 나타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투자 형식으로 된 것을 합해서 500파운드 정도, 그리고 예금 잔고와 세관을 매각 처분하여 들어올리라 예상되는 금액을 더한 것이 필립의 전 재산이 되는 것이다. 기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놓였다. 그레이버즈 씨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경매에 붙이길 원했으므로 일단 그렇게 하기로 정했다. 그가 돌아간 뒤 홀로 남은 필립은 혼자 앉아서 큰아버지의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윌리엄 캐리 씨는 무엇이든지 찢어버리지 않는 것이 자랑이었다. 따라서 편지 같은 것도 50년 전 것까지 참으로 엄청난 수량이 보존되어 있었고 서류는 서류대로 깨끗하게 분류 기록을 단 것이 몇십 뭉치나 남아있었다. 그는 받은 편지뿐만 아니라 보낸 편지까지도 베껴서 남겨놓았다. 1840년대 그가 아직 옥스퍼드의 학생이었을 무렵 독일로 오랜 기간 휴가 여행을 갔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 앞으로 써보낸 것 같은 편지 뭉치가 누렇게 발에서 남아있었다. 필립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갔다. 과연 그가 아는 윌리엄 캐리하고는 전혀 딴판인 윌리엄 캐리가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찰자라면 틀림없이 그 속에서 뒷날의 그의 모습을 찾아낼 것이다. 전적으로 틀에 박힌 형식적인 것뿐이었고 묘하게 부풀려진 것 같은 말투도 보였다. 보아야 할 것은 모조리 다 보고 말겠다는 노력한 흔적을 떠벌리는가 하면 라인 강변의 옛 성터에서는 지나칠 만큼 정열을 태우기도 했다. 사파우젠 폭포를 보고는 이토록 경탄스러운 미를 창조하신 전능한 창조주께 진정으로 우러나는 존경과 감사를 느끼며 또 신성한 조물주의 기묘한 창조물을 직접 보는 사람은 반드시 깊은 감동으로 속세에 물들지 않는 순결, 고독한 생애를 보낼 것을 단단히 결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절절히 했다는 것이다. 어떤 서류 속에서는 드디어 그가 성직자가 된 뒤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이라고 생각되는 조그마한 초상화도 한 장 섞여 있었다. 후리후리한 청년 부목사, 긴 머리가 자연스러운 커를 이루어서 이마까지 늘어져 있었고 마치 꿈꾸는 것 같은 커다란 검은 눈에 창백하리만큼 금욕적인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필립은 그제야 생각났다. 큰아버지는 자기를 사모하던 여자들이 슬리퍼를 몇 켤레씩 만들어서 보내왔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마다 빙긋하고 사뭇 기쁜 듯한 웃음을 머금곤 했었다. 인기가 꽤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날 오후의 밤 내내 필립은 줄곧 헤아릴 수 없는 편지와 정리로 시간을 보냈다. 먼저 주소를 보고 이름을 조사하고 나서 둘로 찢어서 곁에 놓인 휴지통에 던져놓았다. 갑자기 헬렌이라고 서명한 편지 한 통이 보였다. 가늘고 모난 고풍스러운 필적이었는데 전혀 눈에 익지 않은 것이었다. 윌리엄 시숙님께, 자기 엄마의 편지네, 로 시작해서 개수 올림이라는 말로 끝나 있었다.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의 편지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여태까지 어머니의 편지는 한 통도 본 적이 없으므로 물론 필적도 낯설었다. 사연은 필립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 윌리엄 시숙님께 어린 것이 태어난 데 대해서 일부러 축하해 주시는 고마운 말씀을 받고 또
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푼 말씀을 듣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은 남편이 들었을 줄 압니다. 다행히 모자가 다 순조로워서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펜을 손에 들 수 있게 되고 보니 무엇보다도 먼저 시숙님과 루이자 형님께서 저희가 결혼한 이래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 올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부의 일치된 소원입니다. 부디 시숙님께서 저희 아이의 대부가 되어 주십시오. 아무쪼록 승낙해 주십시오. 귀찮은 부탁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시숙님은 대부가 되는 데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생각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시숙님께서는 어린 것의 큰아버지이고 다행스럽게도 목사님이기도 하오니 구비 살피시어 승낙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정직하고 착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밤낮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숙님께서 지도해 주셔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전사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한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고 경건한 인간으로 지낼 수 있기를 성심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개수 헬렌 올림. 필립은 편지를 밀어버리고 책상에 기대어 턱을 꿰었다. 깊은 감동과 동시에 뜻밖의 놀라움이 밀려왔다. 무엇보다도 이 경건한 투와 연약하지도 않을 뿐더러 감상적인 것도 아닌 그 어조에 놀랐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나 되는 어머니. 아름다웠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런 기억도 없다. 그런데 지금 이토록 소박하고 경건한 여자였음을 알게 되니 참으로 기묘한 마음이었다. 어머니의 그러한 면을 생각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그는 자신에 대한 문구에서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서 무엇을 바랐고 무엇을 생각했는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지금의 자기는 잘도 이렇게 어머니의 기대를 뒤집어 놓지 않았는가. 그는 순간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어머니로서는 세상을 떠나버리신 편이 도리어 좋았는지도 모른다. 갑자기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편지를 찢어버리고 말았다. 어머니의 이 다정한 마음, 소박한 마음씨는 다만 그만의 것으로 결코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이 나타난 편지를 부지중에 읽어버린 것이 무언가 나쁜 일이라도 저지른 듯 송구스러웠다. 그리고 필립은 다시 몸이 건조한 큰아버지의 편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에 그는 런던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낮에 성누가 병원으로 들어갔다. 먼저 그는 부속 의학교의 스무주임을 만나러 갔다. 상대방은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며 지냈느냐고 신기한 듯이 물었다. 여러 경험을 한 탓에 필립도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온갖 세상사를 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질문 같은 것도 그전 같으면 잘못 당황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매우 냉정하게 그 이상의 물음은 나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모호한 대답을 했다. 개인 사정으로 학업을 멈추었으나 이번에는 되도록 빨리 자격을 따고 싶어 돌아왔다고 한 것이다. 맨 먼저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것은 상과와 부인과였다. 그는 부인과 전문병동의 조수를 희망하며 등록했는데 다행히 휴가 기간이라 산과 쪽에 자리가 곧 났다. 그래서 8월의 마지막 주와 9월의 첫 2주간을 그쪽에서 근무하기로 했다. 면접이 끝나자 필립은 여름 학기말 시험이 끝나서 텅 빈 의학교 구내를 걸어보았다. 강가의 테라스를 따라 걸음을 옮기는 그의 가슴은 감격으로 벅찼다. 드디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잘못이든 어리석은 짓이든 불행이든 과거의 일은 모두 이번 기회에 잊어버리고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모든 것은 흘러갔다. 잊어버리자. 그랬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모든 것은 흘러갔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다. 어느 것도 절대 저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무한한 가능성을 잉태한 미래만이 그의 앞에 놓여 있다. 그는 물론 블랙스테일블로 돌아가서 큰아버지의 재산 처분 문제로 뛰어다녔다. 경매는 8월 중순으로 정했다. 때마침 여름 휴가로 묵고 있는 손님이 붐벼서 자연히 비싼 값으로 팔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또 책 목록을 작성해서 캔터베리, 메이드스톤, 에스포드 등지의 흠책방으로 보냈다. 어느 날 오후 필립은 모두 캔터베리의 학교를 찾아보고 싶어졌다. 언젠가
이미 한 사람 몫의 인간이 된 것처럼 상쾌한 마음으로 교문을 떠난 이후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낯익었던 캔터베리의 좁은 거리를 다시 걷게 됐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했다. 옛날 그대로의 장소에서 옛날과 다름없는 물건을 팔고 있는 오랜 상점들도 몇 집인가 눈에 띄었다. 교과서, 종교서적, 그리고 최근 소설 등을 한쪽 진열장에 늘어놓고 다른 쪽 창에는 큰 교회나 도시의 사진을 장식한 책방, 크리켓, 배드며 낚시용품이며 테니스 라켓이며 축구공 따위를 파는 운동구점, 재학 시절에 줄곧 옷을 맞춰 입던 그 양복점, 큰아버지가 캔터베리에 올 적마다 언제나 생선을 샀던 생선 가게 등이 늘어선 지저분한 거리를 그는 돌아다니며 보았다. 높은 담 너머로 예비학교 건물로 쓰이는 붉은 벽돌 건물이 보였다. 더 나아가자 킹스스쿨 교문이 있었다. 그는 사방이 여러 건물로 둘러싸인 학교 안 운동장에 서 보았다. 때마침 4시여서 학생들이 우르르 뛰어나왔다. 그는 또 네모난 모자에 가운을 입은 선생들의 모습도 보았는데 모두가 참으로 이상한 느낌이었다. 여기를 나간 뒤로 10년이 넘게 지났으니 그 사이에 무척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다. 교장의 모습도 보였다. 6학년생인 것 같은 커다란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학교를 나가서 천천히 자택 쪽으로 걸어갔다. 교장은 그 옛날과 거의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키가 크고 시체처럼 창백하고 어딘가 낭만적인 느낌의 사나이. 미칠 듯한 정열을 불러일으키는 눈동자. 모든 것이 필립의 기억에 남아있는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다만 새카맣던 수염도 희끗희끗해졌고 검고 창백한 얼굴에는 주름살이 한결 더 늘어 있었다. 다가가서 이야기를 건네볼까도 생각했으나 그 편에서 자기를 잊었을 것 같아 그만두었다. 새삼 자기 소개를 하기는 싫었다. 학생들은 무엇인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남아있었는데 이내 옷을 갈아입으러 갔던 몇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파이프 경기, 공놀이 일종이랍니다. 파이프 경기를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또 두셋이 때를 지어서 천천히 교문을 나서기도 했다. 그렇다. 크리켓장으로 가는 것이라. 또 그 가운데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연습장에서 공을 차는 아이도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필립은 말 그대로 생판남이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를 보고 가는 학생도 한두 명 있었으나 그 학교의 명물인 노르만식 계단을 구경하러 오는 구경꾼도 적지 않은 탓인지 별로 주의를 끈 것 같은 낌새는 없었다. 필립은 신기한 듯이 학생을 바라보았다. 아주 동떨어져 버린 그들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왠지 슬펐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결심했으며 더욱이 그 성과가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이제 다시 돌이킬 방법도 없다. 지나가 버린 세월, 생각하면 때묻지 않은 쾌활한 소년들이 또 그와 똑같은 길을 밟고 서 있는 것이다. 필립은 학교를 떠난 지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 마음마저 들었다. 그러나 일찍이 적어도 이름쯤은 모두 안다고 믿었던 이 고장에 지금은 아는 이 한 명 없는 것이다. 앞으로 또 몇 년이 지나면 또다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그때는 이 소년들이 바로 지금의 자신처럼 생판 낯선 남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아도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다만 인생의 공허함을 새삼 강하게 느끼게 될 뿐이었다. 세대가 공허한 순환을 되풀이하는 데 불과한 것이다. 그건 그렇고 그 무렵의 동급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는 모두 30살에 가까울 것이다. 그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겠고 결혼해서 이미 아버지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군인도 목사도 의사도 변호사도 있어서 모두가 착실한 인생으로 들어가 차츰 청춘과도 작별을 고하리라. 그 누가 자신처럼 반생을 보람없이 낭비했겠는가. 그는 문득 그 무렵 정신없이 동경했던 한 학생이 생각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름만은 아무래도 떠오르지 않았다. 얼굴은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났다. 더욱이 가장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름이 아무래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 때문에 질투로 괴로워했던 감정까지 흥미롭게 되살아나면서도 이름만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화나는 일이었다. 지금 운동장 가운데를 걸어가는 아이들처럼 그도 다시 한번 소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이번에야말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다시 한번 해볼 텐데. 그리고 무엇인가 좀 더 실속 있는 인생을 보낼 텐데.
그는 견딜 수 없는 고독감에 쌓였다. 2년에 걸친 그 빈곤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치렀던 그 필사적인 고투가 삶에 대한 고통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렸다. 이마에 땀이 흘려야 그 나라의 끼니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결코 인간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게 체념으로 이끄는 향유가 아닐는지. 그러나 필립은 자신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문득 그 인생의 무늬를 생각해냈다. 그가 겪은 불행도 결국에는 몹시 공들인 섬세하고 아름다운 장식의 일부분이 될 수 있으리라. 흥분도 권태도 쾌락도 고통도 모두 다 밝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디자인의 풍부함이 더해진다고 그는 애써 생각하기로 했다. 그는 의식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구해왔다. 그리고 보면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이 구내의 고딕식 교회의 아름다움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았던가. 그는 다시 한번 교회 쪽으로 가서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배경으로 그무스름하게 우뚝 솟은 거대한 건물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의 찬미가와 비슷하게 유달리 높이 솟은 중앙의 뾰족탑을 우러러 보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전히 네트를 향해서 공치기를 하고 있었다. 모두가 재빠르고 기운이 넘친다. 시려도 그들의 고함 소리와 웃음소리가 귓전에 와 닿는다. 집요하게 쫓아오는 청춘의 외침, 눈앞의 아름다운 광경도 다만 망막 위를 지나갈 뿐이었다. 112장이 끝났습니다. 113장. 8월의 마지막 주부터 필립은 그 지구의 왕진계에 배속되었다. 하루에도 평균 3건 이상의 분만이 있었으므로 거기에 일일이 입회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환자는 미리 병원에서 카드를 받아둔다. 드디어 상기가 찾아오면 대개 심부름하는 여자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수위에게로 온다. 그러면 수위는 다시 건너편 필립이 기거하는 병동으로 찾아가라고 가르쳐준다. 밤에는 열쇠를 맡은 수위가 직접 와서 필립을 깨울 때도 있다. 캄캄한 밤에 일어나서 인직이 끊어진 강 남쪽의 거리로 나가노라면 묘하게 신비로운 기분이 들었다. 그런 시각 카드를 가져오는 사람은 대부분 산모의 남편이었다. 이미 자식이 많은 남편이면 대개 매우 무뚝뚝하고 흥미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으나 신혼의 경우는 다르다. 남편은 이미 흥분해버리기 일쑤이고 때로는 술기운을 빌려 불안함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1마일 혹은 그 이상을 걷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동안 필립은 곧잘 심부름 온 남편과 노동조건이며 생활비에 관한 것 따위를 놓고 이야기했다. 덕분에 템스강 남쪽 지구의 여러 상거래에 대해서 갖가지 지식을 얻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었다. 침울한 방 안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노라면 방을 반이나 차지한 커다란 침대에 누운 당사자나 그녀의 어머니 또 산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그에게 말을 건넸다. 지난 2년 동안 겪은 빈곤 덕분에 필립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들도 자기네의 사정을 잘 아는 필립을 매우 좋아했다. 특히 그가 그들의 속임수 따위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놀랍게 여겼다. 그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데다가 결코 짜증내는 일이 없었다. 또 그가 기꺼이 함께 차 한잔 마시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기쁜 모양이었다. 새벽이 되어도 아직 태어나지 않을 때면 그들은 곧잘 고기 국물을 바른 빵을 한 조각 대접했다. 그는 까다롭게 굴지 않고 선뜻 맛있게 먹어주었다. 왕진가는 수많은 집 가운데에는 지저분한 큰 길과 더러운 골목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어 채광도 통풍도 제대로 안 되는 그야말로 누추한 집도 있었고, 비록 마루는 벌레 먹고 지붕은 비가 새고 형편없이 헐어 빠진 주택일지라도 의외로 당당한 풍모를 자랑하는 집도 있었다. 훌륭한 조각이 붙은 참나무 난간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판백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집일수록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방마다 한 세대씩 사는 형편이었다. 낮에는 골목길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온종일 그치지 않았다. 낡은 그대로 벼룩과 빈대 등의 서식처였고 공기는 흐려서 참을성 있는 필립까지도 마침내는 속이 메스꺼워져서 파이프에 불을 붙여 물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하루살이들이었다. 갓난 아이는 모두 귀찮은 존재였다. 태어나는 자식을 아버지는 퉁명스러운 노여움으로, 어머니는 절망감으로 맞았다.
지금 있는 사람들 먹을 것도 모자라는 마당에 입이 하나 더 너는 셈이었다. 필립은 가끔 이런 경우에도 부딪혔다. 요컨대 사산하거나 아니면 낳자마자 죽든가 둘 가운데 어느 편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한 번은 쌍둥이를 낳은 여인이 있었는데 소탈하게 웃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웃고 말 일을, 그 산모는 자기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말을 듣자 왁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까요? 난 정말 모르겠군요. 그 말에 장단이나 맞추듯 산파는 이렇게 대답했다. 뭘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맡아주실 거예요. 조그만 두 아기가 나란히 자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아버지의 표정. 필립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지독히도 못마땅한 그 표정에 필립은 경악했다. 말하자면 쓸데없는 군식구로 태어난 두 살덩이에 대한 격렬한 정오가 모여있는 가족들의 얼굴에서 느껴졌다. 만약 이럴 때 한마디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틀림없이 무슨 사고가 일어나리란 예감이 들 정도였다. 사실 사고도 드문 일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누워있는 어머니가 잘못해서 아이를 질식시키거나 또 아이가 음식을 잘못 먹기도 하는데 반드시 부주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매일 와보기로 하죠. 미리 말해두지만 만약의 경우라도 생기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런 말했다. 아이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무서운 눈으로 필립을 쏘아보았다. 이미 그는 마음속으로 살인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기쁜 일인걸요. 이때 할머니 되는 사람이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리 있나요? 또 한 가지 곤란한 것은 산모에게 10일간의 안정을 취하게 하는 일이었다. 병원 실습에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기간은 두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선 집안일을 돌볼 수가 없다. 무료로 아이를 보아줄 사람은 물론 없거니와 남편은 남편대로 일에 지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돌아와서는 제대로 차 한 잔도 마실 수 없다고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살림이 빈곤할수록 서로 도와가며 산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렇지도 않았다. 사실 그가 만난 여자들은 한결같이 호소했다.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청소는 물론 아이 뒷바라지 같은 것도 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한 돈을 자기들 처지에 어디서 구하느냐는 것이었다. 여자들의 수다나 이래저래 스쳐들은 말을 통해 짐작해보면 빈민계급과 그 이상의 계급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었다. 이미 그들에게는 보다 높은 계급 사람들을 부러워할 마음이 없었다. 생활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그들에겐 제 나름의 행복감이 있었다. 그에 따르면 중류층의 생활은 형식적이고 답답했다. 더욱이 중류층 사람들이 유약하고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멸감마저 있었다. 그들 가운데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두어 주기만을 바라지만 대부분은 유복한 사람들이란 이용할 수 있는 부류라고 생각했다. 자선가들에게서 용케 자비를 이끌어낼 만한 약삭빠른 말을 알고 있었고 그로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는 사회 유명인의 어리석은 짓이나 그들 자신의 빈틈없는 행동 덕분에 누리는 당연한 권리로 알았다. 또한 부목사 정도는 경멸 섞인 무관심으로 참아줬지만 교구 여성 봉사자는 맹렬히 싫어했다. 그녀가 이를테면 갑자기 남의 집으로 들어가서 미안하다든가 실례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창문을 열었다고 하자. 그러면 대번에 난 기관지염이 있단 말이야. 감기라도 들어서 죽어버리라는 거야. 하고 욕설이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혹은 방구석을 살펴보고 만약 더럽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야 하인을 몇씩이나 두고 살 수 있는 마님 같은 처지라면 좋겠죠만 난 애가 4씩 달린 데다 요리도 내 손으로 해야 하죠. 바느질 빨래까지도 해야 하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는 댁은 얼마나 깨끗이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시구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들의 인생 최대 비극은 이별도 죽음도 아님을 필립은 깨달았다. 그런 것은 모두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 슬픔도 눈물만 흘리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비극은 일자리를 잃는 것이었다. 어떤 남자가 아내가 해산하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집에 돌아와 실직했다고 이야기하는 광경을 필립은 본 적이 있다. 그는 공사판 막일꾼이었는데 그때가 마침 심한 불경기였던 것이다. 사실을 말하고 그는 차를 마시려고 자리에 앉았다. 여보, 아내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그저 잠자코 자기를 위해 준비해두었던 냄비 속 볼품없는 요리를 먹으면서 물끄러미 접시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내는 저기 놀란 것 같은 눈길로 남편을 두서너 번 바라보다가 이윽고 소리도 없이 훌쩍훌쩍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햇빛에 검게 그은 얼굴에 이마에는 허옇고 커다란 흉터까지 있는 몹시 무뚝뚝하고 짝닮아간 사나이였는데 커다랗고 털이 잔뜩 난 두 팔만이 묘하게 두드러져 보였다. 이윽고 그도 억지로 먹는 것은 그만두겠다는 듯 접시를 한편으로 밀어놓더니 창밖을 물끄러미 내려보기 시작했다. 방은 맨 위층, 더욱이 뒷면이었으므로 바라본다고 해도 암담한 구름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절망에 짓눌린 것 같은 침묵이었다. 필립은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한 뒤인 만큼 그도 무척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마음은 노여움으로 가득 찼다. 이 얼마나 냉혹한 사회란 말인가. 일자리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굶주림보다는 절망감이 더 견디기 어렵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다만 고마웠던 건 이미 신 따윈 믿지 않는다는 것뿐이었다. 만약 신 따위를 믿었다면 이러한 참상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겠는가. 인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함으로써 비로소 삶을 조용히 체념할 수 있는 것이다. 필립은 생각했다. 곧잘 인생을 빈민계급의 구제에 바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만약 자신도 그러한 처지에 놓인다면 잠옷 참아내기 어려우리란 생각에 구제에 힘을 쓰는 것 같지만 실은 그런 가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도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도 알지 못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로 바람이 잘 통하는 커다란 방 같은 것을 부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양도 나쁘고 혈액순환도 나쁨으로 추위가 가장 괴로울 따름이다. 연료는 되도록 쓰고 싶지 않았으므로 커다란 방은 썰렁할 뿐이다. 한 방에 여러 식구가 함께 자는 것쯤은 하나도 괴로운 일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러는 편이 더 좋았다.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달랑 혼자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혼자 있는 편을 오히려 더 두려워한다. 뒤범벅이 되어서 여럿이 함께 사는 것을 더 즐기고 그칠 새 없는 주위의 소음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주 몸을 씻을 필요 따위는 물론 느끼지 않고 입원할 때 억지로 몸을 씻어주면 도리어 화를 내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단순히 모욕적일 뿐만 아니라 불편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냥 내버려둬 주었으면 한다. 남편에게 안정된 일자리만 있으면 만사태평이며 인생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잡담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고 하루의 일이 끝난 뒤에 맥주라도 한 잔 들이키면 기막히게 잘 먹은 것이다. 큰 길로 한 걸음 나가기만 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재미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무엇이라도 읽으려고만 하면 레이놀즈가 있고 세계 뉴스도 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 있으면 시간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죠. 그야 처녀 시절에는 책을 어지간히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선생님, 이거다 저거다 하다 보면 신문 같은 걸 읽을 겨를이 어디 있어야죠. 보통은 해산한 뒤에도 세 차례는 왕진을 가기로 되어 있었다. 어느 일요일 필립이 마침 점심때 어떤 환자를 보러 가니 환자가 일어나 있었다. 선생님, 전 도저히 더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못 누워있겠어요.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는 성질이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대며 몸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지금도 바깥 양반에게 식사 준비를 해드리겠다고 말하던 참이었어요. 남편인 어부는 이미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푸른 눈에 명랑해 보이는 얼굴의 아직 젊은 남자였다. 수입도 괜찮아 보이고 살림도 꽤 윤택해 보였다. 결혼해서 겨우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장밋빛 어린아이가 침대 발치에 있는 요람에 누워있는 것이다. 두 사람 다 무척 즐거운 것 같았다. 방 안에는 맛있어 보이는 비프 스테이크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필립의 시선은 저절로 요리 난로 위로 옮겨갔다. 이제 곧 요리가 다 될 텐데요. 산모가 말했다. 어서들 드세요. 난 아이 진찰만 끝나면 곧 물러날 테니까요. 젊은 부부는 필립의 말이 재미있다면서 소리내어 웃었다. 어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필립과 함께 요람 곁으로 가서 자무 자랑스럽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긴 딱히 나쁜 데는 없습니다. 필립이 말하고는 모자를 집어들었다. 마침 그때 아내는 비프 스테이크를 접시에 담고 또 푸른 완두콩 담은 접시를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매우 훌륭한 성찬인데요.
필립이 웃으면서 말했다. 남편이 집에 있는 것은 일요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무슨 대접이라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일하러 나가 있어도 집이 참 좋구나 하고 생각할 게 아니겠어요? 선생님은 저희와 함께 식사해 주실 수 없겠지요? 갑자기 어버가 말을 꺼냈다. 여보, 무슨 그런 실례예요? 무슨 그런 실례예요? 폴리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요, 괜찮으시다면 대접을 받아도 좋죠. 필립이 부침성 있는 미소를 띠면서 대답했다. 그거 참 고맙군요. 그래야 친구처럼 사귀는 것 같지요. 미리 알아차렸거든. 절대로 노여워하실 선생님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자, 폴리, 어서 접시 하나 더 준비해요. 폴리는 허둥지둥했다. 언제 무슨 소리를 끄집어낼지 모른다. 참으로 이상한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무튼 새 접시를 내다가 재빨리 앞치마로 닦기도 하고 나들이 오다고 함께 넣어둔 손님용 나이프와 포크를 꺼내오기도 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흑맥주 한 주전자까지 곁들여졌다. 이브가 필립에게도 한 잔 따랐다. 비프 스테이크도 그에게 가장 큰 것을 잡으라고 한사코 권했으나 필립 쪽에선 그것만은 공평하게 하자고 우겼다. 두 개의 창문이 마루 뒤에서 바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서 햇빛이 잘 드는 밝은 방이었다. 전에는 상류층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규모 있는 집안의 거실이었음에 틀림없었다. 50년 전쯤에는 유복한 상인이거나 퇴역 군인의 집이었을 것 같았다. 어버는 결혼 전에 축구 선수였는지 벽에 여러 팀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의기양양하게 우승컵을 아는 주장을 한가운데 두고 머리를 말쑥하게 손질한 선수들이 의젓하게 서 있었다. 그 밖에도 살림이 넉넉해 보이는 낌새는 얼마든지 엿보였다. 나들이 옷으로 단정한 부부 양가 친척들의 사진도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조개 껍데기를 박아놓은 조그만 바위 모양의 훌륭한 장식품도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양편에는 부두와 산책길의 경치를 부각해서 정정 사우스엔드에서 런던 교회의 해수욕장이랍니다. 정정 사우스엔드에서 라고 고딩 문자로 아로새긴 잔이 두 개 나란히 얹혀 있었다. 이분은 성격이 꽤 남다른 데가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노동조합에도 들지 않았는데 조합이 그를 강제로 가입시키려고 하는 것을 분한 투로 이야기했다. 조합 같은 데 아무런 볼 일이 없다. 일 같은 것은 언제라도 찾아낼 수 있고 머리가 좋아서 무슨 일이라도 기쁘게 할 각오만 있다면 많은 급료는 틀림없이 받을 수 있으리란 것이었다. 그러나 폴리는 매우 소심한 편이었다. 물론 이 사람 같으면 틀림없이 조합에도 들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파업이 있었을 때만 해도 내가 외출할 때마다 이번에야말로 구급차로 돌아올 것이라 하면서 벌벌 떨었으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필립 쪽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 양반은 그야말로 온고집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자유의 나라란 말이야. 난 아무튼 위에서 명령하는 건 딱 질색이거든. 자유의 나라니 뭐니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급할 때 두드려 맞기는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식사가 끝나자 필립은 어버에게 담배를 권하고 둘은 함께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필립은 또 다른 왕진이 기다리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 젊은 부부에게는 무척 기쁜 일이었던 모양이다. 더욱이 필립에게도 또한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음을 그들도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도 꼭 선생님처럼 좋은 분을 만나고 싶네요. 이브가 말했다. 어머나,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는 웬만큼 해두세요. 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떻게 그런 걸 안단 말이에요. 114. 일주일 동안의 병원 실습도 거의 끝나갔다. 환자를 62명이나 맡아보았다니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마지막 날 밤에는 10시쯤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더는 불러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지난 열흘 동안 한 번도 밤에 제대로 잔 적이 없었다. 지금 바로 끝마치고 온 환자도 눈을 가려버리고 싶을 만큼 비참했다. 거대하고 억센 사나이가 공교롭게도 술에 취한 채 그를 데리러 와서 따라갔었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방으로 더럽다 해도 아직 그렇게까지 불결한 방은 본 적이 없었다. 조그마한 다락방, 그것도 공간의 대부분은 지저분한 붉은 커튼이 드리워진 나무 침대가 차지하고 있었다.
천장이 매우 낮아 필립이 손을 뻗치면 닿을 정도였다. 사내는 우선 방 안에 하나밖에 없는 빛인 촛대를 잡자마자 천장을 사사시 살피면서 기어다니는 빈대를 한 마리 한 마리 불로 태워 죽였다. 환자는 뚱뚱하고 지저분한 중년 여인으로 과거에도 이미 몇 차례 사산을 겪은 적이 있는 여자였다. 필립에게는 조금도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남편은 인도 군대에 있었다. 영국의 위선이 이 식민지의 강요한 법률이 병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병을 만연시키고 말았다. 결국 해를 입는 것은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필립은 하품을 하면서 옷을 벗고 목욕을 했다. 그리고 옷을 물 위에다 털어보니 빈대가 후두두 하고 꿈틀거리면서 떨어졌다. 겨우 침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노크 소리가 나고 수희가 카드를 가지고 들어왔다. 원참, 오늘 밤엔 더는 당신과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또 오셨군요. 그래, 누구죠? 가져온 사람은? 남편 되는 사람 같은데요, 선생님. 기다리게 할까요? 필립이 주소를 보니 다행히 잘 아는 거리였으므로 거기라면 혼자서도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다시 옷을 입고 5분도 채 못 되어서 벌써 그는 예의 검은 가방을 끼고 거리로 뛰쳐나가고 있었다. 어둠 속이어서 알 수 없었으나 한 남자가 다가오면서 말했다. 제가 남편입니다. 역시 기다리는 편이 좋을 것 같았어요. 워낙 뒤숭숭한 곳이어서 아무도 선생님을 알아모시지 않을 테니까요. 필립은 웃었다. 괜찮아요. 의사는 누구라도 대번에 알아볼 테고 게다가 난 웨이브 거리보다도 더 소란스러운 곳에도 가본 일이 있어요. 과연 그대로였다. 경찰관조차도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독한 골목길이나 악취가 코를 찌르는 막다른 골목에서도 그의 검은 가방은 훌륭한 통행증 구실을 했다. 한두 번 흠상궂은 사나이들이 그가 지나가는 것을 뚫어지게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다. 그러나 무어라 수근수근 하더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들렸다. 병원 의사선생이란 말이야. 그가 지나쳐가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사람까지 한두 명 있었다. 선생님, 그다지 힘드시지 않으면 좀 급히 갔으면 싶은데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라고들 하던걸요. 함께 온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했다. 그렇게 급한 환자를 어째서 이제까지 내버려 두었습니까? 필립이 걸음을 빨리 하면서 물었다. 가로등 밑을 지날 때 힐끗 그 남자를 보고 필립이 말했다. 당신은 아직 무척 젊은 것 같군요. 이제 겨우 18입니다. 얼굴빛이 희고 미끈해서 아무리 보아도 어린 나이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은 젊은이였다. 짝닮아간 키에 묘하게 뚱뚱했다. 결혼을 무척 일찍 했군요. 할 수 없었어요. 그래, 수입은 16실링입니다. 주급 16실링으로는 도저히 처자를 부양하기 어렵다. 두 사람이 사는 방을 보아도 이내 그들의 심한 가난을 알아볼 수 있었다. 방은 꽤 컸으나 세간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으므로 꽤 널찍해 보였다. 마루에는 깔개도 없고 벽에는 그림 한 장 걸려있지 않았다. 어느 집이나 하다못해 크리스마스 때 신문 같은 데서 올리는 사진이라도 부록점은 값싼 틀에 넣어서 걸어두었는데 그것조차 없었다. 환자는 값싸고 조그만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그녀 또한 너무나도 젊은데 놀랐다. 이런 아직 16도 채 못된 것 같은데요. 그는 마침 아이를 받으러 와 있는 산파에게 물어보았다. 카드에는 18로 되어 있었으나 대개는 나이가 지나치게 어릴 때에는 한두 살 올려 적는 일이 많았다. 제법 예쁜 아가씨였다. 험한 식사, 나쁜 공기, 비위생적인 직업 때문에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런 계급의 여자라고 하기엔 신기했다. 화사한 얼굴 생김새, 푸르고 커다란 눈, 그리고 행상하는 처녀들이 곧잘 그러듯 검은 머리는 정성들여 곱게 매만져져 있었다. 두 사람 다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남편분은 밖에서 기다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일이 있으면 부르죠. 말하면서 자세히 보니 그 남편이 너무나도 어린애 같은데 또 한 번 놀랐다.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졸이면서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길에서 다른 아이들과 장난하는 편이 더 어울릴 것 같았다. 시간이 한참 흘렀다. 드디어 해산하는 것은 그럭저럭 2시쯤이었다. 경과는 꽤 순조로운 것 같았다. 남편을 불러들였다. 수줍은 듯이 우물쭈물하면서 아내에게 키스하는 모습은 귀엽기까지 했다. 필립은 기구를 챙기고 일어서면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맥을 짚어보았다. 앗! 그는 외쳤다. 그리고 황급히 산모를 금진했다. 무엇인가 급변하고 있었다. 위급한 상황에는 상과의 주임 의사가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물론 자격 있는 의사이고 이 지구 담당이기도 했다. 필립은 우선 메모를 해서 그 남편을 급히 병원으로 보내며 위급하니 서둘러야 한다고 단단히 일렀다. 그는 뛰어나갔으나 필립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심한 출혈 때문에 빈사 상태에 빠진 것이 분명했다.
주임이 도착하기 전에 죽지는 않을까 그것만이 걱정이었다. 할 수 있는 데까지의 조치는 끝냈다. 주임이 다른 곳으로 왕진이라도 가지 않았길 진심으로 빌 뿐이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겨우 주임이 와주었다. 진찰을 하면서 작은 소리로 필립에게 상황을 물었다. 그러나 얼굴빛만 보고도 중태라고 판단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주임 핸들리는 여인 얼굴에 코는 긴 편이고 나이에 비해 주름살이 많으며 키가 큰 몹시 과묵한 사나이였다. 그는 머리를 가로지으면서 말했다. 처음부터 희망이 없었군 그래. 남편은 어디에 있나? 계단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불러오게. 문을 열고 필립은 그를 불렀다. 위층으로 통하는 계단 맨 아랫단 어둠 속에서 그는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있었다. 그는 침대 옆까지 와서는 묻는다. 어떻게 됐나요? 뇌출혈이 심한데도 도무지 멈추질 않는군. 거기서 주임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고통스러운 일인 만큼 일부러 무뚝뚝한 투로 말했다. 이젠 틀렸네. 남편은 말이 없었다. 핏기를 입고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말뚝처럼 서 있었다. 산파가 말참기를 했다. 선생님들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에리, 나는 처음부터 알았었는 걸 잠자코 있어요. 챈들러가 핀잔을 주었다. 창문에는 커튼 하나 없었다. 겨우 부연 하늘로 문동이 터리하고 있었다. 아직 아침이라고는 할 수 없었으나 이제 곧 아침이 된다. 챈들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가며 죽음을 미루었으나 생명의 시로라기는 시시각각 가늘어지더니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끊어지고 말았다. 어린 나이와 같은 그 남편은 침대 발치에서 난간을 움켜쥔 채 그냥 서 있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새파래지고 입술은 잿빛이었다. 혹시 이대로 실선에 버리지는 않을까 하고 챈들러는 한두 번 걱정스러운 듯이 그를 돌아보았다. 산파가 커다란 소리로 훌쩍거렸다. 그러나 그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 아내의 죽음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갈피를 못 잡는 인간의 표정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매를 맞는 어딘가 그런 개의 표정 같았다. 필립과 기구를 챙기고 나서 챈들러가 소년에게 말했다. 자네도 좀 자는 게 좋겠네. 혼이 단단히 났을 테니까. 하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처량할 만큼 약해진 마음이 나타나 있었다. 임시라도 좋으니 어디 잠깐 눈 붙이게 해줄 만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사에 온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아는 사람이 없답니다. 산파가 끼어들었다. 챈들러는 조금 난처한 듯 망설였으나 이었고 그 소년에게로 가서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되어버려서 정말 안 됐네. 그 소년은 본능적이라고나 할까. 자기 손이 깨끗한가를 잠깐 보고 나서 비로소 내민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필립도 그의 손을 잡았다. 챈들러는 다시 산파에게 날이 밝거든 사망진단서를 가지러 오도록 일러주었다. 두 사람은 그 집을 나와 그저 묵묵히 걷기 시작했다. 어때? 처음엔 좀 허둥지둥했겠지? 드디어 챈들러가 입을 뗐다. 네, 조금은. 무엇하면 오늘 밤엔 자네에게 카드를 가져가지 말라고 주위에게 일러둘까? 어차피 내일 아침 8시면 끝나니까요. 그래, 몇 사람이나 다루었는가? 63명이나 받았습니다. 그거 잘 됐군. 그만하면 면허를 받겠군 그래. 이었고 두 사람은 병원에 도착했다. 주임은 또 누가 데리러 와 있지나 않은지 알아보러 들어갔다. 필립은 그대로 걸어갔다. 그 전날은 종일 무척 더운 날씨였으나 오늘 아침은 아직 일러서 한 줄기 상쾌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는 아직 고요했다. 도무지 잘 마음이 나지 않았다. 드디어 근무는 끝난 셈이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상쾌한 아침 공기와 정적을 마음껏 즐기면서 천천히 걸었다. 차라리 다리까지 나가서 강에서의 여명을 바라볼까? 그리 모퉁이에서 경관이 아침 인사를 건네왔다. 그가 들고 있는 검은 가방을 보고 누구인가를 알아본 모양이었다. 간밤에 벽늦게까지 수고하신 모양이군요. 필립은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대신하고 지나쳤다. 난간에 기대 서서 아침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시각에는 대도시도 죽음의 도시 같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겨우 부옇게 동이 트기 시작한 여명의 빛 속에서 별빛은 이미 없어져 버렸다. 강변에는 엷은 안개가 끼어서 북쪽 낭떠러지게 있는 큰 건물은 마치 마법 섬의 궁전처럼 희미하게 보였다. 강 중류에는 나룻배가 몇 척 메어져 있다.
하늘도 땅도 왠지 답답할 정도로 장엄한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보랏빛 일색이었다. 그러나 그것들도 점점 모두 차갑고 희구무례하게 빛이 발했다고 생각하자 그 순간 황금빛이 하늘을 흐르고 그 하늘을 무지개 빛으로 물들이면서 태양이 솟았다. 필립은 창백한 낯빛으로 죽음의 침대에 누워있던 그 소녀와 그 침대 끝에 마치 상처 입은 동물처럼 우두커니 서있던 그 소년의 환상을 아무래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 휑하고 더러운 방의 느낌이 한층 더 처근한 인상을 주었다.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이제 겨우 인생의 출발점에 섰는데 가혹한 운명은 그 여자의 생명 자체를 끊어버리고 만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필립은 다시 생각했다. 그 여자의 앞길에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꾸자꾸 태어나는 아이들, 재미도 없는 가난과의 투쟁, 과로에 무참히도 좀먹혀가는 청춘, 비참하게 몰락해버린 중년 여인, 그 아름답던 얼굴은 여유어서 창백해지고 머리카락은 빠져버리고 아름답던 손은 노동으로 거칠어져서 마치 늙은 짐승의 발톱처럼 되어버리는 광경이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더욱이 남자는 어떨 것인가? 겨우 한창 나이를 지난 그에게 오는 것은 을의 취직난이요 값싼 임금 그리고 최후에는 비참한 가난뿐이었다. 여자 쪽은 바지런하고 절약하며 정말로 건강한 일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게 어떻단 말인가? 끝내는 양로원 신세를 지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보태주는 생활비로 겨우 목숨을 이어나가는 게 고작일 것이 뻔했다. 사실 앞날의 희망도 생각할 수 없을 때에 죽어버렸다고 해서 누가 가엾다느니 말할 의미가 있겠는가? 그들이 바라는 것은 연민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운명으로서 체념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이다. 그렇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대번의 강을 건너 저 당당한 건물들이 절비한 곳을 태워버리고 약탈하고 가전 행패를 부렸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바야흐로 평온한 날은 부옇게 밝아오고 얄팍하게 낀 안개 속 깊은 곳에는 모든 것들이 부드러운 햇빛 속에 떠있다. 템스강은 시시각각으로 엷은 먹빛, 장밋빛 그리고 녹색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엷은 먹빛은 진주청과 비슷하고 녹색은 노란 장미꽃의 꽃술을 떠올리게 했다. 설이 사이드의 부두며 창고 건물은 잡다하게 뭉쳐져서 이것이 또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 설레는 무엇라고 형용할 수 없는 아침 풍경이었다. 필립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이것만 있으면 나머진 어떻게 되든 상관없겠다고 문득 그렇게 생각했다.